안녕하세요. 저는 김옥자입니다. 제가 곁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아침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곤 했어요. 분식집을 정리한 지도 몇 해가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깨어나더라고요. 새벽 5시면 눈이 떠지고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물을 끓이곤 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게 요즘 제 아침이에요. 남편을 보낸 뒤로 혼자 사는 게 이제 10년째입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옆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이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거든요.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 강좌에 나가기 시작한 건 작년 봄쯤이었어요. 동네 슈퍼 사장님이 거기 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좋다고 해서요. 처음엔 그냥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가보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체조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듣고 쉬는 시간엔 다 같이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요. 거기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다들 그렇게 불렀거든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아래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씀을 천천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아침에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강좌 끝나고 나갈 때도 안녕히 가세요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고 말을 거셨습니다. 저도 그러게요 하고 대답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같이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강좌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분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제가 옛날에 분식집 했던 이야기, 손님들이 많이 오던 날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계셨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하고 말할 때도 있었고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누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준 게 오래간만이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강좌 끝나고 같이 시장도 가고 날 좋은 날엔 공원도 걸었어요. 그분도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부인을 몇 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저도 제 남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슷한 처지구나 싶었죠. 혼자 사는 게 뭔지 서로 아는 사람끼리는 말이 통하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기도 했어요. 처음엔 복지관 식당에서, 나중엔 밖에 나가서도 먹었습니다. 그분이 오늘은 제가 살게요 하면 저도 그럼 다음엔 제가요 하고 했어요. 그렇게 주고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 만나니까 괜찮네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고 강좌 끝나고 그분 얼굴 보는 게 기다려지고요. 이런 감정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분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조심히 가세요 하고 꼭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해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같이 여행이라도 가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당일 여행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여행이라는 게 오래간만이었거든요. 남편하고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강 쪽으로 갔습니다.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다 즐거워 보였어요.
그분은 제 옆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저 산 이름이 뭐더라 하면서요. 저도 모른다고 했죠. 둘이서 웃었습니다. 점심 먹을 때도 같이 앉아서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둘이 참 잘 어울리신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자주 만나는 사이니까 좀 더 가까워지면 안 될까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고, 아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그분 얼굴을 보니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분은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차를 마시다가 그냥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잘해주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다음 주에 그분을 만났을 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손을 잡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매일 전화도 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습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다녔어요.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요.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냥 편하게 같이 있는 게 좋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혼자가 아니니까 더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해 겨울쯤 그분이 재혼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나는 건 괜찮았는데 재혼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하고 말했어요. 그분은 그럼 천천히 생각하시고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재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아들한테도 말해야 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주말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요즘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이 있는데 하고요. 아들은 처음엔 뭔 소리냐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제 말을 듣고 나서 엄마 나이에 무슨 재혼을 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사기꾼이라니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니 하고 물었더니 아들은 한숨을 쉬면서 일단 제가 알아보고 얘기할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그 사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조심하세요 하고요. 완전히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걸로도 충분했어요. 아들이 너무 싫어하면 그만둘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잘 해드릴게요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해 연말에 작은 식으로 재혼을 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 몇 명하고 아들 내외만 불렀어요. 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하게 하는 게 나이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아들이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좀 굳어 있었어요. 그래도 악수는 했습니다. 그분도 아들한테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셨고요. 신혼여행 같은 건 안 갔어요. 대신 제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분 집은 전세였고 제 집은 제 명의였거든요. 그분이 짐을 옮겨오던 날 저는 방을 정리하면서
이제 정말 같이 사는구나 싶었어요. 약간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됐습니다. 그분은 옷가지며 책 몇 권, 그렇게 많지 않은 짐을 가져오셨어요. 이게 다예요 하고 웃으시면서요. 같이 살기 시작한 첫 몇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차 마시고 장도 같이 보러 가고요. 저녁엔 텔레비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어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활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분도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무거운 거 들 때 제가 할게요 하고 먼저 나서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좀 쉬세요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들도 한번 놀러 와서 엄마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거였습니다. 제가 서랍에 넣어둔 돈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10만 원쯤 있었는데 7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쓰고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일주일쯤 지나니까 다른 봉투에 넣어둔 돈도 없어졌어요. 이번엔 5만 원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분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혹시 제가 정말 잊어버린 걸 수도 있잖아요. 괜히 오해 살까봐 말을 안 했습니다. 며칠 뒤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명절 때 준 상품권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찬장 서랍에 넣어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이상했어요. 상품권은 제가 쓸 일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쓰려고 보관해 둔 건데요. 그날 저녁에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찬장 서랍에 있던 상품권 보셨어요? 그분은 아니요, 못 봤는데요 하고 대답하셨어요. 표정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 다른 데 뒀나 보네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제가 다른 데 뒀을까요? 아니면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진 것도 그렇고 상품권도 그렇고 우연치곤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분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잘해주시는 사람이잖아요. 손도 잡아주고 말도 다정하게 하시고요. 그런 사람이 제 돈을 가져갈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것도 신경 쓰이나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분이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러세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나가고 나서 집안일을 하다가 문득 옷장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니까 옷을 정리할 때가 됐거든요. 제 옷부터 정리하고 그분 옷도 좀 개켜드리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옷을 꺼내다가 안쪽 구석에 봉투 하나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옷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어요. 남의 물건 함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손이 저절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봉투를 꺼내서 펼쳐봤어요. 안에 서류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법원 판결문이었거든요. 피고인 박모, 사기죄로 징역 3년. 날짜를 보니 10년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판결문이었어요. 이번엔 8년 전 역시 사기죄였습니다. 서류를 다 보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과가 여러 건이었어요. 전부 사기 관련이었고요. 제 손에 들린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싶었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복지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제 이야기 들어주던 그때, 손 잡아주던 그날, 다 떠올랐어요. 그게 전부 거짓이었나 싶었습니다. 아니, 거짓까진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없어진 돈들이 다시 생각났어요. 제가 착각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가져간 거였구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 쉬는 게 힘들었어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또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세면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물을 틀어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으니까 정신이 조금 들더라고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분이 돌아오기 전에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녁 때쯤 그분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하고 밝게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평소처럼요. 저녁을 차리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뭐라고 말해야 하나? 밥상을 차려놓고 같이 앉았어요. 그분은 오늘 친구 만나서 좋았어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그분이 주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듣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그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싶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제가 아는 걸까요? 천장을 보면서 아침까지 뜬 눈으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침 차 마시고 그분 나가시면 집안이라고요. 그런데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분이 어디 나가신다고 하면 어디 가시는 건가 싶고 전화 받으시면 누구랑 통화하시는 건가 싶고요. 예전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다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면서 사는 게요. 며칠 뒤에 또 돈이 없어졌어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아들이 어제 다녀가면서 용돈이라고 준 봉투였거든요. 20만 원 들어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었어요. 그분 외에는 아무도 집에 안 왔습니다. 저도 그 돈을 꺼낼 일이 없었고요. 이번엔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녁 먹고 나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그분은 네, 뭔데요? 하고 물으셨어요. 제가 요즘 집에서 돈이 자꾸 없어지는데 혹시 아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으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하고 말했어요. 그분은 저한테 의심하시는 거예요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분은 한숨을 쉬시면서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더 확실하게 말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날 밤 그분은 밥도 안 드시고 방에만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제 말씀 때문에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를 그렇게 보시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하고 말했어요.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분은 오늘 좀 나갔다 올게요 하고 외출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또 옷장을 열어봤어요. 그 봉투가 아직 있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있었어요. 서류도 그대로였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분과 저는 말을 많이 안 했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드세요. 네, 그런 것들이요.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어서 그냥 그래 하고 대답했어요. 아들 목소리가 조금 심각해지더라고요. 엄마, 혹시 이상한 일 없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니 하고 물으니까 아들이 말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 전과가 있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니 하고 물었어요. 아들은 처음부터 좀 이상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요즘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셔서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구나. 그럼 저만 몰랐던 건가요? 아니에요. 저도 알았어요. 서류를 봤으니까요. 그런데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진짜로 저를 좋아해서 만난 거라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없어진 돈들은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그분이 돌아왔을 때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은 네 하고 대답하시고 앉으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당신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말씀하시다가 입을 다무셨어요. 저는 옷장에서 서류 봤어요. 그리고 아들이 알아봤대요 하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저는 왜 말 안 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말하면 안 만나주실 것 같아서요.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알았으면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집에서 없어진 돈들도 당신이 가져간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급한 일이 뭐든 간에 말도 없이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서로 힘들어요. 그분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개만 숙이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그분이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올 때도 그랬듯이요. 나가실 때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심히 가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분이 걸어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혼자가 됐습니다. 몇 달 전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조용했어요. 그분이 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거든요. 식탁 위 그분 찻잔, 현관 신발장에 놓인 신발, 옷장에 걸린 옷 몇 벌. 그런 걸 보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이 다음 날 찾아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하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았거든요. 슬프긴 했지만요. 아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하고 미안해했어요. 저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알아야 했는데 늦었어. 아들은 한참 저를 보다가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어요 하고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 원래 혼자 살았잖니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그분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나중에 연락하면 돌려주려고요. 옷장도 다시 정리하고 방도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다시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복지관은 한동안 안 갔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다들 저희 일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대신 집 근처 산책로를 다녔습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1시간쯤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졌어요.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그냥 운이 없었던 건가? 답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복지관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왜 안 나와요 하고 물어서 그냥 좀 쉬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나와요. 우리 같이 차 마셔요 하고 말했어요. 다음 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복지관 가는 날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화장을 좀 하고 나갔어요. 복지관에 가니까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랜만이다 하면서요. 다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 일에 대해서요. 그게 고마웠어요. 그냥 평소처럼 대해주는 게요. 쉬는 시간에 같이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손주 이야기, 그런 것들이요. 평범한 이야기들이 위로가 됐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장을 봐야겠더라고요. 혼자 살지만 밥은 먹어야 하니까요. 과일도 사고 나물도 샀어요. 장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았었지. 혼자서 장 보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 보고요. 몇 달 동안 다른 삶을 살아봤지만 결국 여기로 돌아왔네요. 집에 와서 산 걸 정리하면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야 하니까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하고 말했어요. 아들은 잠깐 말이 없더니 엄마 주말에 갈게요. 아이들 데리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렴 하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 나오고 드라마 나오고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설거지하고 차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까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야 할 시간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차를 끓여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거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요. 주말에 아들이 왔어요. 손주들이 할머니하고 뛰어왔습니다. 무릎에 앉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요. 아들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쉬세요 하면서요.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손주들 먹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돌아갈 때 엄마 자주 올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하고 배웅했어요.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오니까 또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덜 외로웠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복지관에 꾸준히 나갔습니다. 강좌도 듣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누군가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그냥 지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들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그분이랑 같이 앉았던 벤치였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나누던 때, 손 잡았던 때요. 그게 전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거짓이었을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섞여 있었겠죠. 진짜 감정도 있었고, 거짓도 있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지나갔고, 저는 여기 남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남편 보내고도 일어섰잖아요. 이번에도 일어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더 쉽게 무너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걸었어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거창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요. 복지관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아들 손주들 보고요. 가끔은 혼자 산책하고 차 마시면서 창밖 보고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설거지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봤습니다. 내용이 재미있더라고요.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요. 드라마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만나고 헤어지고 웃고 울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복지관 갔던 것, 친구들 만난 것, 산책한 것, 아들 생각한 것이요. 나쁘지 않은 하루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면 되겠죠. 모레도요. 특별한 게 없어도 괜찮아요. 평범한 게 좋아요. 더 이상 큰 사랑이나 설렘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제 나이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